자, 우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 모두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서 퇴직 후 우리 개인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굉장히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저출산 리스크 탓에 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딜사이트 경제TV는 2025 증권포럼의 주제를 퇴직연금 투자, 은퇴 후 삶 달라진다라고 잡아봤고요. 이 퇴직연금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또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이 AI를 활용한 퇴직연금 투자 방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본강연에 앞서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경제TV 이규창 대표이사의 개회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경제TV 대표이사 이규창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딜사이트 경제TV 증권 포럼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퇴직연금 투자, 은퇴 후 삶이 달라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400조 원을 넘어섰고 2040년, 15년 뒤죠. 2040년엔 10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퇴직연금 자금은 은행과 보험사의 연금계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를 깨우기 위해 작년 하반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또 퇴직연금 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이라고 하죠.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바뀐 제도 하에 퇴직연금이 올바르게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퇴직연금 투자와 운용을 위해 전략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딜사이트 경제TV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퇴직연금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연사로 참여해 주신 이상건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 센터장님, 박희훈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 본부장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이상건 퀀텍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딜사이트 미디어그룹과 딜사이트 경제TV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 참여자와 늘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전문적인 내용은 제 뒤에 세 분 나오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도 더 전문가실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현재 시점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고령화 얘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고령화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던 경영 사상가, 경영학자 아니면 이제 미래학자기도 했죠. 피터 드러커 박사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썼던 유명한 표현이 이미 와 있는 미래라는 겁니다. 사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미 와 있는 미래예요. 자꾸 우리가 이제 요즘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도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왔다고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의미 있게 봤던 통계는 뭐냐면 드디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신문 단신 났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그거를.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항상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 이제 내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로 갑니다. 지금 건보료 문제도 지금 계속 논란이 많이 있죠. 건보료 문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건보료 문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구 고령화 문제 자체가 단순하게 10년, 20년 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피터 드러커 박사가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가장 섬뜩하게 생각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진국 다시 말해 일본, 유럽, 북미에서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든다. 선진국들은 지금 국민적으로 집단적으로 자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25년간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25년간 지금 와 있는 거죠. 선진국의 인구 감소는 이미 일어난 현상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인구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모래성이 무너질 때
이게 뭐냐면은 무너지는 것은 마지막 한 알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인구 변화가 뭐냐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면 여러분들 아시아 복리 효과라고 그래서 인구 같은 것도 이렇게 복리 효과식으로 어느 순간 음의 복리 효과입니다. 마이너스 복리 효과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은. 근데 이 속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좀 늦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시속 한 60km, 50km 이렇게 운전하다가 앞으로는 이게 100km, 200km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것은 더 놀라울 겁니다.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미래세대 처음 왔을 때 저희 소장님 그 유명하신 강창희 그 소장 강창희 대표님이셨는데 일본에 이제 그 서울 특파원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특파원도 했던 분을 모셔다가 내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때 뭐 일본은 못하니까 통역을 통해서 뭐 강 부회장님이 통역을 하셨죠 그때. 일본 원체 잘하시니까. 그래서 몰랐냐 고령화 사회가 오는 거를. 근데 그때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올 줄 알았다. 우리가 준비 안 한 게 아니다. 했다 나름대로. 근데 직접 어느 날 갑자기 왔다. 달랐다. 아는 거와 느끼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 시기에 왔고 일본보다도 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 인구 구조가 엄청나게 변하는 거에서 건보료 얘기 같은 걸 많이 해요. 요즘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저도 50대 이제 거의 중후반이니까 퇴직한 선배님들이 제가 하는 일이 투자연금센터에서 뭐 교육도 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건보려 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세요. 그럼 제가 꼭 그때 그 한마디 합니다. 형 시작도 안 했어. 왜 시작도 안 했냐?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여러분들 뭐 요즘 많이 알려서 아시겠지만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1,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남한 인구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한 1,600만 명 가까이 돼요. 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집중도가 인구 구조가 높습니다. 뭐 일본보다도 훨씬 높아요. 현재 가장 노인 인구가 많다고 얘기하는. 근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는요 75세 이후에 50% 이상을 씁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 중에 저도 부모님이 몇 년 동안 다 잡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건강보험제도가 너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지만 75세 이상이 75세 그러니까 55년생이 75세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건 그냥 더하기 빼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 75년생, 55년생 분들이 75세가 돼서 2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후기 고령기, 65세부터 75세까지 우리가 정기 고령기라고 그러고 75세 이후에 후기 고령기라고 그러는데 후기 고령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75세에 들어가면서부터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20년간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적인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의 많은 시스템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연금 시스템 같은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대공황 이후에 너무나 그때 국민 4명당 1명이 실업자였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구제 시스템이 뭐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했던 시스템인데 그 당시에 시작했던 설계의 아이디어, 그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 시작된 아이디어들이 막상 그 현실이 왔을 때 한 개도 현재 시스템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 재부분이 공짜냐? 절대 공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일부 비판적인 그 학자들은 실버 데모크라시라는 표현을 쓰죠. 노인 민주주의죠. 노인 유권자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정치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과제는 이건 뭐 자본주의가 소위 말하는 근본위주의에서 국가 신용에 의해서 지폐를 발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한 배도 여러분들 한 번도 화폐량이 줄어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직원들 심심하면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 전문 용어 몰라도 돼. M2든 MC든 뭐든지 아무거나 쳐서 넣고 보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그 닉슨 독트린이라고 해서 근본위제를 폐기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였었는데 그 이후에 통화량 데이터를 한번 보면 한 번도 여러분도 통화량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더 골 때리는 거죠. 그게 더 최악입니다. 그 일본의 디플레이션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경제학자 중에 재테크 잘하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경제학자 중에 재테크를 제일 잘한 게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이랑 폴 사무엘슨 교수입니다. 네, 존 메이나드 케인즈 경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디플레이션은 한 사회의 부의 총량의 변화는 없지만 사회 내에서 부의 분배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값 오른 것이나 저금리 때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값이 올랐을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무조건 위너가 됩니다. 승자가. 그 부의 이전이 일어난 거죠. 예금자의 돈에서 부동산 소유자로 돈이 이전이 된 거죠. 근데 디플레이션은 뭐냐? 디플레이션은 부의 총량을 파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남아 있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회적인 재조정이 일어나는데 굉장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우리 배경적으로. 그리고 또 앞에 우리는 연금 운용은 본질이 뭐냐면 노후 생활비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통화량이 10년 단위로 거의 2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2배 늘면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돈의 화폐 가치를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자산운용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써야 돼? 요건 잠깐 사진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고객분들 대상으로 행사를 가게 되면 항상 그래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데 해서 저는 항상 이 사진부터 보여줘요. 일본에서 했었던 성인용 기적의 패션쇼 사진입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한 벌써 20년 가까이 될 거요.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 구조가 한 20년 정도 앞서 있어요. 18년에서 20년 정도. 일본에서 이제 뭐냐면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애기용 기저귀 판매량보다 많습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기저귀 산업 자체의 개념을 재정의해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우리는 계속 목도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시속 60km, 70km가 아니라 200km, 300km 이렇게 가는 속도로 우리가 그걸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산운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딴 얘기 나 빼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지 않으니까 자산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 흐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분들이 만약에 자산운용, 자산 설계하게 되면 자산의 총 금액을 늘리는 데 많은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특히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의 기준을 놓고 보면 저도 마치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직장인들은 계속적으로 급여가 퇴직 시점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퇴직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뚝 떨어져 버립니다. 이 떨어지는 폭이 그냥 서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게 그냥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그래서 크레바스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뚝 떨어지는 순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뭐냐면 이 캐시플로우를 근로소득에 기반했던 캐시플로우를 금융자산에 기반한 캐시플로우로 바꿔놓는 게 사실은 노후 재무설계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끝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노후 재무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야 되냐? 저는 항상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십니까? 물어보면 답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경영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경제학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자산 배분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의 안정성을 도모한다가 핵심 개념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자산의 배치 개념, 배분 개념이에요. 캐시플로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래서 노후 자산 운용이 다른 자산 운용보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자산 배분하면서도 그 속에서 또 뭘 만들어내야 돼요? 캐시플로우로 생활비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뭐가 추가돼요? 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제안하는 개념 같은 것들은 많이 이런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연금 겸업형 라이프 스타일을 해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내가 계속 이제 현금으로 받아야 수는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이를테면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는 일해서 벌고 20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버는 이렇게 뭐냐면 내 인적 자본도 포함한 인적 자본, 금융 자본, 부동산도 있겠죠. 이런 총 자본의 관점에서 내 인적 자본을 포함한 총 자본의 관점에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것이 노후 재무 설계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기 인생의 의미까지 반영돼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공식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이제 사람들마다 많이 차이가 나고 여기서 우리가 투자 분야에서 과제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산운용에서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뭐 교육 같은 거 콘텐츠 만들 때 자산 중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캐시플로우 중심으로 늦어도 50대 초반부터는 내가 캐시플로우 중심의 내 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너무 다양스러운 것은 최근에는 이런 자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뒤에 우리 제 뒤 한투운용에 우리 박 본부장님 가서 TDF 전문가분 이런 분 나오셔서도 이제 TDF 같은 상품도 어느 정도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ETF 같은 것도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은 뭐냐면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지 말자라는 겁니다. 다 포트폴리오에서 내 일이 근로소득에서도 내가 돈을 벌고 금융에서도 월세를 받고 뭐 능력이 되시면 근데 부동산인데 앞으로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수 경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거는 딱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뭐 어느 나라든지 통계 똑같습니다. 노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는 절대 소비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 우리도 증여세, 상속세 논란이 많은데 일본 애들은 지금 그거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1억까지 증여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할 때 줘도 되고 대학 갈 때 또 1억 증여하고요. 결혼할 때도 1억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모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정부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저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해가면서까지도 세대 간의 부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일본 애들이 가장 노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번에 요즘 최근에 주주가치 그래가지고 일본 증시만 올랐다고 그러는데 이게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에요. 일본은 어디예요?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역사에서 중앙은행이 자기 돈으로 그냥 화폐 발권 기관이 그 돈으로 주식을 이렇게 왕창을 사가지고 이 자본시장의 야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령화와 저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국내 주주가치 하자, 뭐 수익률 좀 더 주고 배당 더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자본시장의 야성을 살려놓지 않으면 이 고령화 사회의 힘겨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금 흐름, 자산 운용도 해야 되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야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금 자산 운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과제는 뭐냐면 연금 운용에서 숙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운용을 하면서 인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 이제 그 두 번째 직업은 기자였고 지금 세 번째 직업은 이제 미래에셋에 와 있는 건데 첫 번째 직업은 보험회사 교육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 교육을 하면 어떻게 교육을 했었냐면 60세에 퇴임을 하니까 60세까지 노후 필요자금을 만들어 놓고 60세 이후부터 그 돈을 뺀다라는 단선적인 재무설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재무설계가 쓸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너무 오래 길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60세까지 내가 돈을 모아놔도 거기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또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과 자산 운용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과 현금의 민출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도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고 이런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저희도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인데 사실은 저도 이것에 대해 완벽한 솔루션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운용 과제가 중요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넘어가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은
이건 뭐 저보다도 여기 계신 남재호 박사님 같은 분들이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냥 간단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연금 구조는 그냥 경제 3주체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연금, 기업과 퇴직연금, 개인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그죠? 경제 3주체가 다 하나하나씩 연금이 만들어진 이론이 전통적인 우리가 3층 이론이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인구 구조상 그 베이비붐 세대라는 사람들이 40대, 50대, 60대에 접어드니까 이 자산 구조가 이들이 돈이 많이 당연히 많죠. 지금 현재 젊은 세대는 아마 자본주의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부모 세대보다 돈을 못 버는 첫 세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뭐 저도 그렇지만 부모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평균적으로 계속 소득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아마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연금액은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것을 사회적으로 얼마나 늘리느냐. 여기 수익률 1%, 2%, 3% 늘리면 후배 세대들한테 어마어마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내가 이 자산을 축적하는 게 자식들한테 부담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돈이 그 아까 시작할 때 나 이 대표님께서도 그 딜사이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 보험에 잠겨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도 전부 다 인플레이션 해지가 전혀 안 되는 자산에.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거의 다 이 돈을 다 퇴직 시점에 거의 다 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연금 기능으로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특징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얼마나 사람들이 연금이 연금 기능을 하도록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연금의 87%가 원리금 보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의 90% 가까이가 일시금으로 임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놓지 않으면 상당히 한국 사회에 저는 그 무거운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우리 모셨던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김경록 사장님 같은 경우가 이제 저랑 같이 옛날에 같이 일할 때 말씀드리면 한국은 부동산 포박 사회다. 부동산에 캡티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금 중도인층 사회도 보면 부동산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재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놓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사회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연금 자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수익률을 낮고요. 당연하죠. 원리금 보장에 들어가 있는데 90%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수익률 높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이 자산 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가 되거나 자산의 소유자가 되거나. 여러분들 대출자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 공식입니다. 근데 한국은 연금을 전부 다 대출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안전이란 미명하에. 그러니까 연금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않게끔 하는 뭐 그러면 누가 너보고 닌 투자회사 다니니까 그러느냐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연금에 올인다 투자 상품입니다. 올인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미국에 연금 백만장자가 많은데 연금 백만장자 애들이 뭐 대단한 상품 가입한 거죠. 대단한 상품 가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뭐 테마 주 끝내주는 거 더블치고 3배 먹고 레버리지해서 걔들 연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TDF 가입하고요, S&P 500 사고 이런 거 가입해서 뮤추얼 펀드 가입해서 그것이 장기적으로 30년, 40년 쌓이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해서 그게 연금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본시장의 야성이 살아있는 국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배워야 되죠. 우리도 그런 자본의 야성을 살려놔야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뭐 당연히 뭐 압도적으로 꼴찌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금융기관에 있어서 제가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야 니들이 운영 못했으니까 수익률이 꼴찌지 전 세계에서. 아니 원리금 보장 상품에 90%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수익률이 높아집니까? 최근에 좀 높아졌어요. 왜? 금리가 올랐으니까. 딴 이유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가 채무 같은 거는 이거는 뭐 제가 할 얘기지만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약속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쪽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도 죄송한데 그 20년간 그 버블이 터져가지고 정부 재정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일본의 재정의 가장 큰 결정적인 거는 고령화였습니다. 압도적입니다, 그 변수가. 한국이 그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한 낙관론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생은 가끔 비관론자에 쓸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산운용만큼은 가끔 비관론자의 선에 펴는 게 회의론적 낙관론자죠. 회의는 하되 회의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날 때가 생각이 있는데 저는 고령화는 회의론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훨씬 더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산 운용에서 뭐 TDF 같은 상품이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상품이고 지금 그 AI도 나오고 이제 이런 다양한 툴이 나올 겁니다, 운용에서. 그다음에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건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정부가 갈수록 해줄 수 있는 일이 없고 준조세에 해당되는 이 건보료 같은 것들의 비용이 다운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어디다 놓고 배치해야 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쓰는 표현이 우리가 자산 배분, 어셋 얼로케이션뿐만 아니라 자산 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건보료를 100% 도망갈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밖에 없습니다. 그럼 완벽하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일반 예금에 넣어놓은 거 1%까지도 건보료 합산해야 됩니다. 나중에 집만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산을 다 합산합니다. 그다음에 직영연금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군인연금이나 교사 해야 되고 당연히 국민연금도 당연히 합산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의 중심 축을 사회의 비용이 코스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코스트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연금 중심의 금융자산은 재배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사회가 더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의 자본시장도 야성도 살리고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률도 제고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쓸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나 개인이나 삶의 비용을 낮추면서 이 장수 시대를 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투자연금센터라는 조직에서 연금에 관한 스터디를 하면서 저는 점점 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연금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금융자산 운용을 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서구 사회가 왜 그런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나라는 디폴트 옵션에 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서구 사회에서 이런 경험을 먼저 했던 서구 사회에서 디폴트 옵션이 예금 들어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행동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안전신화 속에서 가장 위험하게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산 로케이션 시대의 관점에 서서 자산 운용을 하시고 제가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 능력이 내가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TDF라든가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이런 자산 배분 해주는 다양한 수단, 그다음에 월 지급식이나 ETF 같은 다양한 수단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기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 지식도 쌓아야 되고 저희도 그런 서비스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또 언론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이 투자에 기반한 연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리스크를 줄인다. 따라서 또 자산 배분을 하는 상품을 투자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산 배분이 이렇게 이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중요한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왜 중요한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왼쪽엔 학계에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든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90% 이상을 자산 배분이 결정합니다. 이건 미국의 케이스를 두 번에 걸쳐서
분석을 해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이고요. 오른쪽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소위 말해서 기금 운용, 매년 발표하는 기금 운용 성과 평가안에 보면 이 국민연금 수익률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떤 게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3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대부분은 전략적 자산 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98%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게 종목 셀렉션이 중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 셀렉션은 약 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편입비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그러죠. 전술적 자산 배분은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포트폴리오는 수익률은 자산 배분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타겟 데이트 펀드 그러면 우리나라엔 대부분 다 타겟 데이트 펀드를 은퇴 수단의 펀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타겟 데이트라는 것은 투자 목적과 그다음 자기가 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서 위험을 투자 목적에 맞춰서 조절해 주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 은퇴일 경우 타겟 데이트 for retirement가 되고 그다음에 자녀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타겟 데이트 펀드 for college. 그다음에 뭐 하우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돼 있는데 한국에는 소개되기를 그냥 은퇴를 위한 펀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은 은퇴에 대해서만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투자 목적에 따라서 리스크 버젯이 각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529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529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애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애를 낳자마자부터 20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타겟 데이트 펀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겟 데이트 펀드 뭐 이게 비행기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 많이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투자자의 은퇴 시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애 대학 가는 시점도 될 수가 있겠죠. 시점을 고려해서 생애 주기별로 위험을 자동 조절해 주는 겁니다. 왜 이 타겟 데이트 펀드가 그렇게 미국에서나 최근 한국에서 잘 나가느냐? 한마디로 게으른 투자가한테 딱 맞는 펀드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은퇴를 위해서 협회에서 디딤 펀드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건 밸런스드 펀드의 일종인데 타겟 리스크의 펀드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것은 본인이 시기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알아서 젊어서는 위험 자산을 많이 가져갔다가 나중에 은퇴가 다가오면 위험 자산을 자동적으로 낮춰주고 그다음에 어떤 자산이 많이 올랐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연말에 가서 다시 많이 오른 자산을 팔아서 적게 오른 자산에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게으른 투자가한테 딱 맞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사실 투자자들은 일반 개인들은 다 게으른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투자자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이 타겟 데이트 펀드고 타겟 데이트 펀드 그래서 타겟 데이트 펀드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편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올인원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편리한 투자는 어떻게 달성하느냐? 자, 보시면 투자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투자가는 높은 숫자의 빈티지를 투자하면 되고 일단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낮은 빈티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는 자산 축적기, 젊어서 자산 축적기에는 위험 자산이 많은 것, 그 다음에 증식과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에는 뭐 70에서부터 40까지, 그 다음에 안전적인 자산 보존 및 캐시플로우를 인출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2030 이하에서 40% 이하를 유지해가면서 투자를 하면서 캐시플로우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에 따라서도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편리함이 가장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올인원 솔루션. 지금 이 케이스가 국민연금이 아니라 캐나다 연금의 그 자산 배분과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국민연금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한 6%가 가깝 6% 근처일 겁니다. 아마. 근데 캐나다 연금은 9.2%죠. 근데 연평균 9.2하고 6%대하고는 누적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이 사실 수익률을 잘 내는 게 아닙니다. 뭐 작년에 많이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입백 빼면 그래서 사실은 어느 나라 연금 자산을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한 통화로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US 달러면 캐나다하고 우리나라 연금을 비교할 때는 US 달러 제3자 통화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기자분들이 쓰실 때는 그냥 원화로만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환 빼고 나면 그렇게 잘한 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동 위험 조절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은퇴 연도에 따라서 2080부터 2030까지 를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2080이 경우에는 99%를 위험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건 기대 수익률이 9.99%고 쭉 내려오게 됩니다. 위험 자산 편입 비중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죠. 대신 위험 자산 편입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리스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조절을 해주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도 캐나다 연금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이 TDF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 TDF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TDF 시장이라는 게 1993년에 웰스파고에서 지금 이제 블랙락이 됐습니다만 웰스파고에서 처음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도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2006년 그 펜션 프로텍션 액트 연금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연금 보호법에서 디폴트 옵션을 제정하면서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DF가 2010년도에 처음 런칭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가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 그때는 그 해외 운용사와 위탁 운용 계약을 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죠. TDF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디폴트 옵션이 2022년 7월에 제정이 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미국 시장은 2006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폴트 옵션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되고 나서 1280억 불에서 지금은 3조 7천억 불로 연평균 20% 정도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디폴트 옵션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401K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면 401K의 참여율입니다. 미국의 401K의 참여율을 보시면 처음부터 벌써 지금은 85%까지 그 다음에 401K 플랜의 자산도 거의 2006년 대비 3.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디폴트 옵션이 불과 3년 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2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디폴트 옵션 누가 많이 가입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입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그래프는 디폴트 옵션 401K에서 플랜 TDF 비중을 보시면 20대가 65%입니다. 20대는 비중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30대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의 TDF를 잘 모르던 연령 시기들은 비교적 낮습니다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401K의 TDF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TDF의 401K 내
시장 점유율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편하기 때문입니다. 디폴트 옵션의 순기능은 위험자산 비중을 증가시켜서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 2007년하고 2022년을 보면 위험자산 비중이 현격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 S&P 500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국내 시장은 어떤가요? 국내 시장은 2016년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가 TDF로 처음 시작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NAV 기준으로 16조 정도가 와 있고 수탁고 기준으로는 12조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디폴트 옵션 내의 점유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유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내에 그 TDF 비중이 낮은 게 수익률 문제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수익률을 보시면 국내 혼합형, 소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 중에서 수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죠. 자, 수익률, 미국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봅니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정부가 위험자산 편입비를 높이지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80%라는 걸 막아놨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잘 모르다 보니까 환을 해지하는 게 고객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환을 해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 해지 코스트가 연간 한 2%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터지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2030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TDF 인덱스 원화로 컨버트한 겁니다. 제가 왜 원화로 했냐면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의 비교는 한 통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화 US 달러로 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하려면 원화로 하고 US 달러로 하면 US 달러로 해요. 그래서 보시면 45%가 차이가 나죠. 뭐 50%대 차이가 나죠. 말씀드릴 때도 편입비가 낮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FX를 해지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TDF 운영 경험이 짧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한 6, 7년 지나가고 7, 8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기술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지 않은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은 많이 그 미국 수익률을 뭐 압도하는 펀드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수익률 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정부가 키를 쥐고 있습니다. 정부가 80% 이상 적격 TDF로 위험자산을 이하로 편입해야지만 적격 TDF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제일 높은 빈티지가 80%에 딱 걸어놓고 밑으로 이제 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편입비가 낮은 거죠. 자, 미국과 비교를 해볼까요? 미국은 2050 같은 경우 97%를 인덱스가 집어넣습니다. 한국의 평균은 한 64%, 뭐 낮은 거는 뭐 한 60%, 64%까지 내려오고, 80%, 70, 77, 69, 59. 미국 같은 경우 97. 그러니까 이 10% 이상의 차이가 첫 번째 미국과 한국의 TDF의 수익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규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줄기 때문이야. 글쎄요. 80하고 99가 리스크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퇴직연금 수익률이 부진하다라는데 위를 탁 막아놓으면 어떻게 수익률을 내죠? 자, 미국의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의 주식 편입비를 보시면 97%쭉 내려가게 되고, 이제 미국은 이제 모닝스타의 인덱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그레시브, 모더레이트, 컨저버티브,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한국의 기본 편입비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진짜
휴먼 캐피탈상 미국은 많이 주식 비중을 가져가는데 위험자산 비중을 가지는데 한국이 그럼 낮게 가져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지금 한국인의 그 소득 구조와 미국인의 소득 구조를 비교해 봤습니다. 한국인의 소득 첫 소득이 시작되는 게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늦게 시작합니다. 파란 선이 미국인이고요. 빨간 선이 한국인입니다. 보시면 첫 소득이 시작하는 나이가 늦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크가 되는 시점도 빨리 옵니다. 그리고 피크가 유지되는 시점도 미국보다 짧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은퇴를 하고 나서 피크를 100으로 봤을 때, 소득의 피크를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인의 소득은 50%까지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은 85%, 86%까지 가죠. 은퇴 기간도 늘고요. 그러면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느냐? 초창기에 미국 놈들보다 훨씬 더 위험 자산을 많이 편입해야 되고, 마지막에 리스크가 은퇴 시점에 가서는 미국 놈들보다 적게 편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막아놨기 때문에 앞에서 벌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밑에만 신경 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TDF 수익률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올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를 비교할, 아까 예금, 원금 보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론은 뭐냐면 옵트 아웃 제도와 옵트인 제도입니다. 미국은 내가 선택을 안 하든 내가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냥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선택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야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적격 후원단에 원리금 보장 상품이 미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지는 거죠. 한국은 개인한테, 투자자한테 리스크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는다. 정부나 기업이. 그러니까 선택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선택합니다. 펀드를 선택할 때. 근데 한국은 투자자가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미국은 기업한테 그럼 책임을 묻냐?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피해가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선택하게 하고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제도가 개인들이 원리금 보장 상품 때문에 수익률이 저조하면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정부의 책임하에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법 가장 중요한 거겠죠.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건 우리나라에 런칭돼 있는 TDF의 전체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적은 겁니다. X축은 annualized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죠. 연율화 리스크고 Y축은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운용 철학, 그 다음에 홈 바이어스라는 건 한국 비중을 얼마나 가지고 갈 거냐, 그 다음에 운영 비용, 그 다음에 환해지 정책에 따라서 이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그냥 2030이라고 해서 똑같은 2030의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볼까요? 자, TDF가 이거는 색깔별로 제가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2050은 파란 색깔이고 2030은 오렌지 색깔입니다. 보시면 오렌지 색깔이 같은 2030인데 막 산재돼 있죠. 2055도 막 산재돼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 어떻게 잘 할 거냐? 이런 거 골라내면 됩니다. 어느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골라내면 되죠.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 한마디로 말해서 샤프 레이쇼가 이 버블 차트의 크기인데 샤프 레이쇼가 빈티지별로 제일 높은 걸 선택하면 됩니다. 샤프 레이쇼 왜? 샤프 지수는 위험, 변동성이라는 게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어떻게 하냐? 수익률에서 위험, 무위험 자산 수익률을 뺀 거,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입니다. 초과 수익률은 결국에는 수렴하게 되면 뭐에 수렴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 위의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뺀 실질 수익률이 되고 변동성이 됩니다. 그래서 샤프 레이쇼가 높은 게 당연히 선택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샤프 레이쇼에서 볼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 0.6 이상이면 괜찮은 거다. 두 번째, 샤프 레이쇼를 계산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된다. 세 번째, 산출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성이 높아진다. 자,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크로스 섹셔널로 어느 한 시점에 샤프 레이쇼가 높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타임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샤프 레이쇼의 1년 롤링 랭킹을 쭉 보시게 되면 파란색은 샤프 레이쇼가 랭킹 퍼센타일이 1년 동안 1년 이상 쭉 1년 전에 비해서 쭉 상위권에 유지하는데 어떤 것들은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TDF의 선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샤프 레이쇼로 선택하는데 샤프 레이쇼 퍼센타일 랭킹이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유지되는 걸 선택하시면 베스트 초이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TDF 좋은 TDF 선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위를 금융공학으로 전공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금 하는 일이 연금 쪽 일을 하고는 있는데 그 국민연금, 퇴직연금 포함해서 주로 이제 그 운용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 연금 자산의 운용이라는 게 뭐 흔히 말하는 그 제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운용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겠느냐를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그 모체가 되는 그 연금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국민연금 개혁 포함해서 퇴직연금 계속해서 그 운용 체계 개편, 운용 효율화, 수익률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두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제가 처음 시작하고자 했던 그 화두라 그럴까요? 키워드라 그럴까요? 그 수익률, 뭐 일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뭐 이 부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뭐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 논의 범위를 좁혀서 퇴직연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마 퇴직연금 사업자, 그것도 이제 증권업 쪽의 분들이 많이 지금 오디언스로 계신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쪽만 놓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뭐 학계 포함해서 저희 연구조직에서 퇴직연금에서 수익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금 퇴직연금 제도도 20년 됐죠. 2005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그런데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에서 수익률이 중요하다, 수익률 제고가 중요하고 수익률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노동계 이런 쪽에서 그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절대 원금의 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 운용이 최우선이고 수익률은 좀 부가적인 내지는 그 부차적인 운용 목표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수익률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은 그 왜곡된 시선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쪽에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 지금 400조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역시 수익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 뭐 그쪽 노동계나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 그 근로자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자본시장에 불쏘시개로 쓰려는 거냐 등의 어떤 시각,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하여간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고 분명히 퇴직연금, 연금자산의 운용에서는 수익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 방안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제고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 세계 모든 나라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연금 자산의 운용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지 뭐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정답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금으로 운용은 아니고요. 그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이라고 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일단 자산, 지역, 시기 모든 면에서 일단 위험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리밸런싱해 가면서 은퇴 시점까지 가져가는 것, 그게 유일한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할 거냐라는 것이죠. 지금 원리금 보장의 80% 이상 예금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만들 거냐. 글쎄요, 그거를 일단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건 그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면은 기업까지 포함을 해서요. 개인의 어떤 투자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투자 문화라든지 개인의 문제로 돌려서 그 개인을 어떻게 교육시켜서 내지는 생각의 전환을 일으켜서 투자를 잘하게 할 거냐,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만들 거냐는 일단 답이 아니다라고 보고요. 뭐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자산의 운용은 철저히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간접 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 얘기까지를 안 꺼내더라도 개인이 한 30년 이상의 장기 자산을 일관되게 성공적으로 운용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간접 투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퇴직연금도 비슷하게 그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죠. 뭐 예를 들면 DC에 그 직접 현물을 담지 못하게 한다든지 대부분의 퇴직연금의 운용 수단은 간접 투자 수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펀드, 집합 투자의 형태로 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퇴직연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접 운용하지 말고 간접 운용해라, 외부 위탁 운용을 해라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도 다들 지금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해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펀드 단위의 상품을 선택해서 그걸로 자기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직접 운용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개인이 상품에 대한 많은 공부와 어떤 금융 지식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선별을 해서 일단 자기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구축된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 변화나 이런 거에 맞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결국 그 간접 투자 수단이라는 것도 가능한 그 개인의 투자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운용의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 전문가의 전문적 지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간접 투자 수단이 퇴직연금 연금자산 운용의 가장 바람직한
간접 투자 수단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디폴트 옵션의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은 보통 언론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 그 고용노동부가 디폴트 옵션에 대한 성과 발표를 할 때마다 이제 초저위험의 상품 비중이 한 86%그 정도 되니까 디폴트 옵션에도 원리금 보장이 86%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그 저위험, 중위험까지도 원리금 보장 상품이 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디폴트 옵션의 적격 상품은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2개 이상의 어떤 펀드를 조합해 가지고 제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 조합에서 원리금 보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저위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고요. 뭐 중위험에다 한 20%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따져보면 전체 디폴트 옵션 적립금 내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한 93%,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보장의 비중을 낮추겠다고 도입한 제도에서 원리금 보장 비중이 94%까지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금지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는 원리금 보장 100%의 상품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초저위험 같은 경우에도 초저위험이라는 위험을 달려면은 일정 부분 그 위험 상품을 포함을 해야 그러니까 뭐 원리금 보장 70%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그 옵트인 방식이에요. 옵트인 방식.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도 뭐 설명 주셨는데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간단히 선택을 못하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주어지는 상품인데 그거를 또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오히려 선택을 2번을 만드는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 보장 비중이 아마 더 높아진 것일 텐데 이거는 지금 현행 제도에서 풀기는 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옵트인을 갑자기 옵트아웃 방식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상적인 형태의 그런 디폴트 옵션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좀 뭐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현행 계약형 지배구조 내에선 디폴트 옵션 제도가 이런 식으로밖에 설계될 수 없었던 어떤 그 제도 환경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금형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기금형 지배구조 뭐 이 부분은 지금 그 제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인 걸로 압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런 식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모든 제도 개편이 마찬가지일 텐데 그 기득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현행 제도 내에서의 기득권은 그 제도가 바뀌는 것 자체,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기득권은 그 바뀌는 것 자체를 선호하지를 않죠. 말 그대로 기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특히 뭐 지금 현행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들의 어떤 그 거부감이라 그럴까요? 반대 의견이 큰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뭐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그 증권사까지 포함을 해서요. 근데 조금은 그 퇴직연금 사업자 금융기관의 어떤 그 수탁자 책임 내지는 그 성관주의 의무 관점에서 이 부분은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저기 발제자분도 지금 우리 퇴직연금 제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보면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이런 식의 운용 실태, 운용 행태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히나 성관주의 의무를 생각을 한다라면 이 금융자산의 운용은 단순히 그 위탁자가 시키는 대로, 뭐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에서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가입자의 위탁자의 최선의 이익을 스스로 그 금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2%대 초반대의 적립금 400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기관이 자기의 이익, 기관의 이익이 아닌 정말로 가입자의 이익 관점에서 지금 다 의사결정을 하고 움직이고 있느냐,
적어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자사의 이익 내지는 금융기관의 이익 관점에서 이 제도를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그 가입자 최선의 이익,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관점에서도 뭐 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나 그런 거보다는 조금 더 그 프로액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바뀐 제도를 그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는 뭐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지체가 돼서 이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얘기를 하면은 흔히 그 호주 슈퍼애니에이션 사례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제가 뒤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슈퍼애니에이션이 성공적인 제도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위주로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디폴트 옵션 쪽 얘기를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디폴트 옵션 오히려 원리금 보장 비중이 더 높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프는 왼쪽의 그래프 두 개는 그 슈퍼애니에이션, 그러니까 호주의 일반적인 퇴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슈퍼애니에이션 전체의 자산 배분 변화를 2017년과 23년 한 6년간의 자산 배분 변화가 되겠네요. 그걸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은 그 마이스퍼라고 부르는 호주의 디폴트 옵션이죠. 호주의 디폴트 옵션의 자산 배분 구성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호주의 그 슈퍼애니에이션의 연 8%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 사실 8%라는 그 숫자 자체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장기에 걸쳐서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라고 하면 결국 요 그래프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자산 운용의 성과는 대부분이 자산 배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요. 뭐 보시는 것처럼 그 호주 슈퍼애니에이션 한 6년 사이에 위험 자산의 비중, 해외 투자 비중, 대체 투자 비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늘었습니다. 요 6년 동안에 늘어나는 형태, 비중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진 최근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그 디폴트 옵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호주의 슈퍼애니에이션의 마이슈퍼 디폴트 옵션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디폴트 옵션의 어떤 평균적인 위험 수익 특성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중위험 중수익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전체 펀드의 평균적인 위험 수익보다 약간은 낮은 형태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 호주는 그 여러 개의 기금 유형이 제시가 되고요. 기금 선택제 슈퍼 초이스라는 그런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호주의 근로자는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자기의 그 기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이라고 하는 건 슈퍼애니에이션 펀드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특정 기금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슈퍼애니에이션 펀드가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특정 펀드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회사가 지정하고 있는 디폴트 펀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 디폴트 펀드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단일형, 여기서 기업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업형 기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회사가 담겨 있는 산업형 기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영리기관이 주도해서 운용하는 영리형, 소매형 기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근로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디폴트 펀드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어떤 펀드 제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똑같이 우리처럼 슈퍼애니에이션은 100% 다 DC이기 때문에요. 그 DC 근로자는 이제 운용 지시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운용 지시는 이제 그 운용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그 펀드가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디폴트 옵션 상품의 성과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로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금 선택,
기금이 선택될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 기금이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의 퍼포먼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기금마다 자기네 그 기금이 제공하는 디폴트 옵션의 그 효율성,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로 기금들의 어떤 그 쏠림 현상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든 유형들이 다 똑같이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산업형, 연합형의 기금 증가가 굉장히 가파른 데 비해서 어떤 그 개별 단일형으로 제공되는 기업형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유형들이 다 증가는 했어요. 과거 한 6, 7년을 봤을 때. 근데 모든 유형에서 기금의 개수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소매형인데요. 소매형 같은 경우에 2017년에 117개의 슈퍼애니메이션 펀드가 있었던 게 23년에 69개,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산업형, 회색으로 표현된 게 산업형인데 산업형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늘었거든요. 적립금 규모가 2배 이상 늘면서도 그 산업형의 펀드 숫자는 37개에서 22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펀드가 대형화되고 그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펀드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만큼 펀드 간 경쟁 구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상황이 호주의 그 8%의 연 8%에 준하는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디폴트 옵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기는 좀 빠져 있네요. 그 호주의 슈퍼애니메이션 펀드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자산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제 그런 펀드들이 그 매니저 오브 매니저라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펀드들이 개별 어떤 자산군에 대해서 여러 복수 운용사를 고용을 해서 특정 자산을 운용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매니저 오브 매니저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외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과 그리고 그런 거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운용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거기는 이제 많은 비용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그 비용은 일종의 그 고정 비용처럼 들어가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특정 규모 이상을 펀드가 넘어가지 못하면 그런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펀드의 과점화 내지는 펀드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하여간 그런 과정에서 그 평균 운용 비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금형을 도입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운영 비용, 제도 운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 호주 사례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 호주 슈퍼애니메이션하고 유사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 중퇴기금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중퇴기금이 기금형의 첫 번째 사례로 제시가 되는데 그 과학기술인 공제라고 있어요. 과학기술인 공제가 하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은 지금 고용노동부의 일반적인 퇴직연금 제도에 편입되지 않고 이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이라는 일종의 직영연금 비슷한 그런 쪽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종의 이제 기금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관형 인스티튜셔널 타입 리타이먼트 펜션 뭐 이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형 퇴직연금 제도다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례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의 사례가 약간 그 호주 슈퍼애니메이션과 대비해서 뭐 우리가 조금 지향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집어넣어봤고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쟁쟁하게 잘 말씀 주셔가지고요. 사실 제가 이 퇴직연금 관련된 설명에서는 많이 좀 스킵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로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로보드바이저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수익률 개선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설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제목은 좀 거창하게 제가 잡았는데요. 퇴직연금의 운용, 혁신 로보드바이저 활용법입니다. 일단 로보드바이저에 대해서 당연히 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로보드바이저에 대한 이 설명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보드바이저는 기본적으로는 웰스 매니지먼트에 이 테크를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한 23년, 22년 뭐 이 정도쯤에 이제 보통 로보드바이저는 16년에 이제 태동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한 9년 넘게 로보드바이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의 로보드바이저들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M 매니지먼트 영역이죠. 이렇게 SM 매니지먼트 영역에 많이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SM 매니지먼트 영역이라고 하면은 심플하죠. 이제 운용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사라든지 일임사라든지 운용사가 하는 이런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투자 상품을 만드는 이런 역할에 이제 이 로보드바이저의 기술들이 사실 많이 접목돼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보드바이저 회사도 이런 관점으로 많이 출범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냐면 스탠드얼론입니다. 예컨대 지금 저희 이 로보드바이저라는 운용사의 사실 오랜 수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용 알고리즘을 만들든지 아니면 펀드라든지 일임 전략들을 보통 증권사라든지 은행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통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라든지 패러다임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고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로보드바이저가 바라보는 미래는 단순히 에셋 매니지먼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웰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 그러니까 에셋 매니지먼트 이상으로 확장하는 게 큰 수건이자 고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웰스 매니지먼트가 뭐냐? 결국에는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래닝과 그리고 피드백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PB 분들이라든지 이런 금융사, 증권사나 이런 은행들이 PB라든지 이런 채널을 통해서 했었던 역할들을 포함하는 것,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게 궁극적으로 로보드바이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리고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로보드바이저는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로보드바이저는 현재는 로보드바이저 1.0 단계에서 이제 AI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2.0 단계로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 단계는 최근에 이제 뭐 챗GPT 같은 거 활용하시잖아요, 업무에, 그렇죠? 업무에 활용하시다 보면은 사실 이거를 업무에 활용하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뉴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 로보드바이저 1.0 시대의 이 AI의 큰 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AI 어드바이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컨대 그냥 업무에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그 이상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은 PB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 금융투자 상품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영역까지 AI가 점점점 활용 범위를 넓혀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이 RE 3.0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I 어드바이저, 특히나 RE 2.0 단계까지는 정확히는 사용자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직접 수행해야 되죠. 아까 발제자분께서 이제 직전 발제자분께서 사실 우리나라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퇴직연금 역시도 그렇죠. 디폴트 옵션 역시도 고객이 직접 선택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이 로보드바이저의 발전 역시도 고객이 고민하지 않는
그러니까 고객이 이미 고민하기 전에 이 로보드바이저가 이 사람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재무적인 형태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리고 이미 그 결과를 선제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방식까지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테슬라로 비교하자면은 이 자율주행 같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뭐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 가본 분 있으시겠지만 택시가 기사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하고 참 먼 미래 같은 일들인데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이 AI 활용으로써 사람을 배제하고도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달하고 있고요. 로보드바이저 영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동향은 로보드바이저라고 하면은 좀 국한된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로보드바이저, 로봇이 어드바이저 한다. 근데 사실 로보드바이저 업계에서의 바라보는 로보드바이저의 영역은 단순히 로보 어드바이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보자면은 뭐 블랙락이라든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예를 들어 패시브 ETF들을 운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리고 사람이 배제된다는 표현보다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이 로보드바이저 업계에서는 로보드바이저 영역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 규모 자체가 21년 1,700조 원에서 이제 26년 포캐스팅 했을 때는 4,000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하게 이제 로보드바이저 기업을 보자면은 이렇게 순수 로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금융 지주라든지 다형 회사가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의 서비스 혹은 회사가 아니라 순수하게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출범해서 발생한 이 로보드바이저가 이렇게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퀀텍, 파운트 그리고 디셈버 앤 컴퍼니가 3강 구도로 우리나라 로보드바이저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잖아요. 우리나라 로보드바이저는 글쎄 이게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로보드바이저라는 섹터가 좀 저평가 받았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글로벌하게 로보드바이저 기업의 가치라든지 환경을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사실 시장 구조가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웰스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로보드바이저 회사는 퇴직연금을 기반해서 큰 성공을 이룬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관리 금액은 4조 원 정도 되고요.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최고점을 찍었을 때 1.9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년 12월에 IPO에서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에는 미쓰비시 금융그룹에서 이 회사의 이제 지분을 한 51% 정도를 한 5천억 정도에 인수하는 이런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북미나 유럽을 보게 되면은 베러먼트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넘어가고요. 영국의 넌매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웰스납이랑 비슷한 총 관리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1.1조에 21년 6월에 이제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생각보다 총 관리 금액이 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레거시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이게 되게 작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흐름입니다. 점차적으로 연금이든 이제 고객들의 자산 운용 자체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런 환경보다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갈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글로벌한 회사들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기업 가치를 통해서 뭐 금융그룹에 인수되거나 상장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WM 산업 동향은 너무 잘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뭐 디지털화되고 있고 그리고 MZ 세대가 투자에 능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시스템화되고 알고리즘화되고 체계화되고 사람이 좀 배제되어 있는 형태의 서비스들이 점차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로보드바이저가 아까 제가 좀 저평가됐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글로벌 로보드바이저 역시도 아까 얘기 주셨던 것처럼 뭐 호주로 치면 슈퍼애니메이션,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01k, 뭐 등등등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퇴직연금을 통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적인 이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로보드바이저를 출범하게 해놓고 이 퇴직연금 관련된 비즈니스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있어도 자문 형태의 서비스였습니다. 자문이라는 거는 이거지 않습니까? 고객한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주면은 그걸 고객이 직접 자기가 매매를 수행해야 됩니다.
사실 얼마나 불편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인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로보드바이저 산업 자체가 이러한 환경 때문에 좀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자산용사에서 이런 로보드바이저 방식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하는 이런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활발했고요. 퇴직연금이 이렇게 개화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로보드바이저가 운영할 수 있게 허용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CAGR로는 한 28% 정도 되는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 국면이 좀 새롭게 전환됐습니다. 뭐냐면 작년 24년 12월에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1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에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장 판도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진연금 시장 이거 너무 잘하셔서 이거는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좌측보다는 우측에 있는 로보드바이저 현황에 대해 한번 주목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미국 이렇게 대형사들도 직접적으로 로보드바이저를 사실 수행하기보다는 되게 다양한 회사들이랑 합종연행이죠. 정확히는 뭔가 아주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그린다기보다도 현재 필요 상황에 의해서 로보드바이저 회사를 뭐 인수하거나 혹은 협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이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복리 수익이 되게 중요한 로보드바이저 산업 그리고 퇴직연금 비즈니스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 2% 수익률이 30년 정도 누적이 되면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관여해서 운영해서 보수를 높이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로보드바이저 자동화를 통해서 보수를 낮추는 관점으로 이렇게 대형사들도 방향을 잡고 수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뭐 좌측은 지금 쭉 발제자분들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이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웃기게도 우리나라는 좀 글로벌하게 다르게 연금운용의 자기 책임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P나 DC형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옵션도 결국 자기가 선택해야 되고요. 그 디폴트 옵션을 또 변경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돼요. 참 웃긴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로보드바이저랑 최초로 1임 계약을 맺는 건 역시도 고객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역시도 저는 이제 고용노동부가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의견도 많이 개진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안에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발제자분들께서 이렇게 큰 말씀으로 주시는 이런 방향성을 갖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에 이제 허용하게 된 이유,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고객이 IRP 계좌를 직접 1임 계약을 맺고 운용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로보드바이저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방식으로 운용 테스트를 받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뭐 사모나 공모펀드 죄송합니다. 그냥 만들면 되지는 않고 물론 되게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로보드바이저보다는 좀 까다롭지 않습니다. 덜 까다롭습니다. 뭐냐면 로보드바이저는요 1년 동안 수익률을 공시해야 됩니다. 직접 운용해가지고 그리고 그 운용되는 것들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사전에 제출한 알고리즘 설명서대로 운용되지 않으면은 재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시스템 심사라든지 알고리즘의 어떤 정성성을 평가하는 이런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평가를 받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IRP의 이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되면서 정부에서도 좀 믿음을 갖고 허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률 광고인데요. 23년 7월에 저희가 기재부를 직접 미팅하기 전에 수익률 광고가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로보드바이저는 공개적으로 수익률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고 하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로보드바이저 수익률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그 수익률 자체를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퇴직연금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된 건 역시도 이러한 과정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디폴트 옵션에 지정되는 펀드 역시도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규제가 허용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로보드바이저 역시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이렇게 규제적으로 풀어질 이런 가능성과 그리고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드바이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런 말씀 많이 주세요. 로보드바이저를 뭘 기대하냐? 펀드 하나 딱 계약해놓고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해 놓는 것과 로보드바이저를 고객이 1임 계약을 맺는 거랑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를 주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의 관점이에요. 저희 관점으로는 펀드는 이 안에서 어떤 다양한 자산을 통해서 고객의
어떤 자산을 능동적으로 조절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제적인 제약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근데 로보드바이저는 1임입니다. 고객의 IRP 계좌를요, 저희 로보드바이저가 직접 운용하는 겁니다. 심지어 매매까지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능동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예컨대 위험할 때는 정말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공격 자산들을 전부 다 안전 자산인 채권이라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그런 위험 안전 자산에 들어갔던 자산들을 장이 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험 자산으로 편입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TDF 같은 이런 펀드들, 타겟 데이트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입해서 고객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1임 계약이 맺어지면은 디폴트 옵션에서 고객이 직접 펀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쭉 고객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1임 계약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임 계약이 한 번 이루어지면 이 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펀드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고객한테 허들이 낮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증권은행 현황을 보자면요. 지금 현재 전 은행에서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3월 말 그리고 늦게는 뭐 이번 년 25년 한 9월 정도쯤 제가 여기에 나열한 열거한 은행들이 전부 다 이 로보드바이저에 기반한 퇴직연금 규제 샌드박스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증권사 역시도 이런 관점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저희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저희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셨던 회사들보다 되게 작은 회사고 설립된 지 딱 9년밖에 사실 안 된 아직 꼬꼬마 단계여서요. 저희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 퇴직연금 사업자와 이 로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을 현재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증권 현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도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이라고 얘기하면서 RA 기반 투자임 서비스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퇴직연금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도 가볍고 그리고 훨씬 더 운용의 어떤 운신의 폭도 넓기 때문에요. 근데 신한분 계시면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게요. 그 예전에 신한금융지주에서 신한 AI라는 회사를 혹시 만든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그게 19년인가 18년 정도쯤 만들어졌어요. 금액을 한 5에서 600억 정도 자본을 투입해서 신한 AI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로보드바이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게 작년 2월에 은행에 이제 M&A 됐습니다. 그러니까 접었어요 사업을. 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 신한 AI가 잘했다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운용이라는 관점, 특히나 이런 로보드바이저라는 관점이 지주나 이런 대형 회사에서 그냥 자본만 투입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점점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관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웰스납이라는 회사도 결국에는 이런 일본의 이런 대형 은행이나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인수하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로보드바이저 비즈니스에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미래셋이랑 그리고 미래셋이랑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로보드바이저,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셔가지고요. 또 저희와 같이 17개사가 이제 퇴직연금 규제 샌드박스에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미래와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도 지정이 됐는데 그 외 자산용사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ETF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어떤 운신의 폭을 좀 가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고객이 직접적으로 ETF를 선택하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로보드바이저와 협력을 맺든 아니면은 로보드바이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해서 고객의 선택이 고객이 ETF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보드바이저 회사들이 ETF를 선택하고 그 안에 이제 원하는 ETF를 제공하는 이런 방법으로 서비스의 확장도 꿈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어드바이저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는 한 54명 정도 있는 회사고요. 저희는 컨택 주식회사라는 이제 모회사를 기본으로
빅프로 자회사로 AI 컨택이라는 투자 일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사실 상장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 아래에 있는 AI 컨택이라는 회사를 상장하려면은 피어 그룹이 금융사가 돼서 밸류가 높게 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컨택 주식회사가 그 아래 AI 컨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AI 컨택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AI 컨택을 자회사로 둬서 현재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를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컨택은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로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라는 공식 수익률을 제공하는 곳에서 3년 이상 이 장기 레코드를 보유한 이 상용 가능한 알고리즘 수익률 전체 평균했을 때 8.77%로 현재 1등을 현재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보드바이저 운영 알고리즘도 현재 우리나라에 253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현재 컨택이 99개를 보유해서 현재 전체 시장의 40%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저희의 역량을 사실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실 가장 많은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과 협력하게 되는 이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용 성과인데요.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웠던 이유는 이게 조금 가려진 줄 알고 제가 송부를 했는데 좀 안 가려진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에 제공되고 있는 이 아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기간이 좀 짧아요. 23년 12월부터 이 운용 알고리즘이 개시가 돼서 현재 운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운용되어 있는 기간이 사실 1년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딱 어떻게 보면은 좀 장기적인 레코드를 좀 제공할 수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퇴직연금이랑 동일하게 운용하는 스킴을 가지고 있는 공모 펀드가 있습니다. IBK 컨택 디지털 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펀드는 저희가 22년 9월부터 운용해서 기간이 좀 더 길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 계신 회사가 좀 존재하신다면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누적 수익률을 보면은 거의 지금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3년은 이제 곧 됐는데 한 31% 정도를 달성하고 있고요. 아까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별자자분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샤프로 지수로 치면은 한 1.53%로 아웃스탠딩하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 EMP 펀드 중에는 한 1% 상위 1%에 드는 이런 성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사실 중요한 기술들은 이렇게 에셋 얼로케이션을 굉장히 잘하거나 뭔가 유니버스를 잘 선택하고 하는 이런 뭐 전술적, 전략적 자산 배분을 잘하는 이런 역량도 존재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위험 관리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보드바이저가 비슷한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위험 자산을 조절합니다. 예컨대 20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좀 다르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코비드 19 때 저희는 위험 단계 1단계, 2단계를 이렇게 발동시켜 가지고 고객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변동성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좀 제공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이렇게 위험 단계를 발동시켜서 안전 자산을 줄이고 또 안전 자산을 늘리고 위험 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서비스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 주시더라고요. 웃기게도 그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 맞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뉴스화 시켰어요. 고장난 시계가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실제로 저희가 22년 1월에 실제로 S&P 500이 그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때 고점 대비해서 한 19% 정도 하락했을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여기서부터 또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또 공식적으로 기사화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냐.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몇몇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이제부터 분할 매수를 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하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기계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줄였고요. 다행스럽게도 이 위치부터 한 6개월 정도 동안 19%가 더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변동성을 저희가 되게 크게 방어했던 그런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들이 현재 은행증권사에 어떻게 탑재되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저기 보시는 좌측, 가장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입점 타입과 그리고 구축 입점 타입이 있는데 요거는 좀 병동이니까 요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입점 타입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그냥 판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라고 제가 가볍게 얘기 드릴게요. 신한은행에 쏠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 안에 이제 컨택이라는 회사의 로보드바이저가 입점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RP 1임을 받고 싶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클릭하게 되면은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신한은행에 보유하신 IRP 계좌를 직접적으로 1임 계약을 맺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고요. 저기 우측에 보시는 좌측보다 우측에 보시는 구축 2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이제 저거를 전체적으로 다 개발하기도 하지만 이거를 RA사가 여기까지, 그러니까 상품 현황을 보여주고 RA사를 선택하는 것까지 개발하는 이런 비즈니스도 양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4월, 5월부터 이렇게 은행증권사와 개발 관련된 논의를 좀 진행하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25년 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이제 오픈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증권사가 서비스하는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고객이 고민 없이 그냥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AI 추천 포트폴리오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고객의 은퇴 준비를 조사하는 겁니다. 문항이나 문진을 통해서 은퇴 자산을 진단한 뒤에 제공하는 것, 이건 고객 관여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고객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타입입니다. 마켓 형태가 존재해서 지금 디폴트 옵션 뭐 예를 들어 펀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로보드바이저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들을 이렇게 쭉 나래비 세워서 수익률 기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인 화면인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시연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시연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현재 저희가 은행증권사와 협력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 로보드바이저의 서비스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 디지털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런 과도기적 시점에는 사람의 이런 매니지먼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서비스는 현재 증권사에 이 PB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예를 들어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ETF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펀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자산 진단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PB분이나 혹은 아니면 디지털 부서에서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유 종목 선택을 누른 다음에 종목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저희가 설명 더보기 눌러주십시오. 설명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은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사실 금융 언어라는 게 PB분들도 사실 되게 어렵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목,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 2,700개 종목을 전부 다 재무 항목을 기준으로, 그리고 뉴스나 이런 트렌드의 모든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GPT를 이용해서 PB나 혹은 고객이 좀 더 쉽게 이 부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방금 제가 이 고객의 자산을 배분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략을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뭐 펀드를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세요. 이걸 보내게 되면은 고객은 비대면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펀드라든지 비대면 1임 상품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 판매죠. 사실 완전 판매의 근하는 절차들을 되게 심플하게 저희가 해결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 컨택은 단순하게 비대면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PB분들이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고객들인데도 불구하고 비관리되는 이런 고객들에게도 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위탁 계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역시가 서비스들이 점차 확장돼서 아마 로보드바이저 역할들이 점차적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컨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